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직으로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삼성에서 연구직과 인사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년 정도, 그러니까 총 20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와 컨설팅, 그 다음에 조직문화 진단 등을 하고 있고요. 이번 3주 정도 전에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한국 반도체, 그 다음에 한국 반도체 관련된 기술과 주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업 칩넷 공정에서 삼성의 기술 로드맵 시제품, 그 다음에 개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삼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고객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단초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나노는 결국에 반도체 전 공정에서 얘기하는 안정적인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나노 같은 경우가 핀핏 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스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바꾸는 방식인데, 이 TSMC는 지금 이 핀핏이라고 하는 걸 계속 유지해서 핀핏 3나노, 그다음에 25년 말 정도나 26년 정도나 아마도 26년으로 예상되는데요. 26년 정도 때 TSMC가 이제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GAFH라고 하는 걸 썼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업계 1등이었었으면 이 3나노 때 GAFH 썼던 것들이 업계에서 통용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고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참 슬프게도 3나노 GAFH를 삼성 내부의 휴대폰 사업부죠. 갤럭시에도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GOS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OS 사태가 뭐냐면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데 삼성의 AP, 그 모바일 CPU죠.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속이기 위해서 게임할 때 다른 것들의 기능을 확 줄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위 조작한 것이죠. 이 성능을 조작했던 그때의 소위 GOS 사태가 딱 터져버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떤 기술자들이나 고객들도 다 똑똑합니다. 벤치마킹 돌려봤더니 실제 조작이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GOS 사태가 나면서 퀄컴이 삼성을 떠나버립니다. 퀄컴이 가장 삼성은 오랜 비즈니스 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퀄컴의 소위 스냅드래곤을 통시하는 AP라고 하는 반도체의 설계를 했으면 이 설계도가 삼성의 고퀄러티 플래그십 반도체 핸드폰에 다 퀄컴을 썼었죠. 퀄컴도 삼성폰에 들어가니까 삼성 파운드리 썼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GOS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퀄컴만에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삼성은 기술을 만들어도 찾아올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려고 치면 한꺼번에 무언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큰 고객, 작은 고객 구별하지 말고 다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아주 협력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삼성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실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삼성이 계속적으로 장악의 형태로서 모든 반도체 회사들을 다 거기 모든 설계나 생산, 소재나 부품, 장비를 모두 다 내부에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그동안 자기 내부의 보안이라고 하면서 외부한테 기술 공개 같은 것들을 진행한 적이 굉장히 꺼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임원의 목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이러한 산업 칩넷, 아무리 기술을 다 만들어 놨어도 뭐냐? 이것을 쓸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럼 쓸 사람은 누구냐? 설계회사 고객들입니다. 이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 마인드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의뢰 위치에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 근데 거기서 4나노라고 하는 안정적인 기술에, 그 다음에가 칩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서 이걸 끝나는 거 아니라 실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걸 통해서 노하우를 교환하게 된다면 첫 번째, 칩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회사도 달성하지 못하는 칩넷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디바이스 회사 같은 경우나 빅테크 회사한테는 좋은 첫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4나노 같은 경우는 기존의 TSMC를 기다렸던 이런 고객들까지 혹시라도 올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초, 단초가 됐지만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최대한으로 한 번씩 확보해 보면서 이걸 통해서 현재 밖으로 이후에 나오게 될 3나노, 2나노의 GAFET 같은 것도
이것들도 고객들이 먼저 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은 별로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TSMC가 2026년 정도에 이게 GFS로 전환한 이 시점에 그때쯤 해가지고 그간의 GFS의 노하우가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GFS이 상용화되고 잘 활용됐을 때 TSMC의 대항마까지 아니더라도 경쟁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에 기반을 닦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칩넷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반도체에서 특히 후공정 측면에서 변화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칩넷 기술은 특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칩넷 기술이 반도체 공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반도체 공정의 패키지 기술을 말씀드리면은 2.2D, 2.1D, 2.3D, 2.5D, 3D 얘기하고 3D가 보통 우리가 칩넷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2.1D는 무엇이냐? 바로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RDL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공정은 반도체에서 삼성이나 TSMC처럼 전 공정을 통해서 배선을 대신하는 공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D 이런 것들도 전 공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공정 회사들과 웨이퍼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됐고 고부가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칩넷은 실제로 이제 그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2.5D에서 3D라고 하는 것을 변화해서 얘네들에서 실제 전공정 장비의 기술 개발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칩넷의 궁극의 공정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에는 기존에 쓰던 공정 대비해서 전공정의 CMP 공정이나 구리 공정이나 CVD 공정처럼 이런 것들의 공정들이 새롭게 기술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국내 장비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칩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전공정 장비들이 탑5 공정 장비들이 공정 단위가 10나노, 20나노 2급이라고 친다면 칩넷은 여전히 아주 작아야 100나노 이상 정도 되거든요. 100나노, 500나노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칩넷이. 그럼 이 정도의 크기라고 친다면 반도체에서 국내 장비사한테는 좀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정 장비 회사들이 뭐 아주 행복한 고민이라고 친다면 그 글로벌 탑5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미세화되어 있는 공정들, 이런 공정들에서 글로벌 장비 회사들하고 국내 장비 회사는 차이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 대체가 아니라 좀 독보적인 기술력의 장을 확보할 수 있고 삼성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더 싼 가격에 동일한 제품들을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고 친다면 좀 더 기술력이 이 미세화된 정도가 좀 덜한 이 칩넷 공정의 장비 회사들의 개발 같은 것들을 꽤나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장비사들이 후공정 쪽의 칩넷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10나노급으로 아주 떨어져 버린 현재의 반도체 전공정의 극미세화 공정 대비해서는 좀 더 나은 형태의 비즈니스 개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국내 팹리스. 물론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의 시스템의 사업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내의 다른 팹리스하고의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생태계로 봤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엔비디아 보셔도 GPU가 있고 HBM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형태의 다른 뭐 모뎀도 있고요. 링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핵심의 GPU 같은 것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엔비디아가 CPU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아주 커다란 모듈에 가깝습니다.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 AP를 만들고 실제라도 AP의 가장 중요한 곳은 삼성이 만들긴 하지만 나머지 있는 MCU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얘기합니다. MCU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실제 수많은 팹리스 회사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이곳에 종합되어진 생태계 확보가 되어진 팹리스의 칩 설계가 칩넷 기반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의 실제 자금력 있는 것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4나노,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퓨리오사, 뭐 리벨리온 이런 형태의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신들의 AI 가속기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AI 가속기도 있는 상태에서 삼성의 얻은 CPU 같은 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면 칩넷 기술이 좀 더 선진화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AI 반도체 쪽이나 새로운 반도체라고 하는 것 접근에 있어서 팹리스 회사들의 협업에 새로운 설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실제 어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실제 업계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이 협력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만약에 이 4나노 칩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율 확보가 됐다고 친다면은 일단은 양품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서 진행될 수 있는데 결국에 팹리스에서의 고객 확보 플러스 수율 확보한 다음에 이 수율 확보했었을 때 이것들이 어떠한 제품에라도 수율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신규 장비 개발을 통해서 특히 칩넷 공정인 거죠. 웨이퍼 전공정 쪽은 이제 생략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소위 장비 회사들의 새로운 공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의 초기의 셋업과 수율의 램프업 단계, 이 단계에서의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반도체의 수율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웨이퍼라고 하는 곳에서 그다음 웨이퍼를 자른 다음에든 초기에 얘네들이 동작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 첫 번째를 우리가 워킹 다이라고 얘기하고 워킹 다이에서부터 전반적 수율을 쭉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율 램프업 단계인데 그 다음에가 수율 안정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설비 유지 보수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보시면 설비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PM이라고 하는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이게 예방 보전 활동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얘네가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한 10,000매 진행했는데 11,000매 진행하게 되면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게 되면 웨이퍼를 버리고 수율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끄고 정비 들어갑시다 하는 게 PM입니다. BM이 뭐냐면 실제 고장나는 거죠. 그다음에 CM이 뭐냐면 PM과 BM이라고 하는 메인터넌스 공정을 막 진행했더니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오겠더라.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개조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PM과 BM과 CM이라고 이 세 단계에서 특히 수율을 램프업하는 이 단계에서 바로 이 BM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고장을 얼만큼 수리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협력사하고의 유대관계를 확실히 진행하고 협력을 확실히 진행하면서 이 BM에 대한 문제 해결을 아주 면밀히 진행해서 수율 확보에 대한 램프업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동안 삼성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 협력사들한테 이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협력사들을 같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장악하는 것들 혹은 협력사의 기술 개발이나 장비 개발을 어떤 형태의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 했을 때 B 쪽에 대해서 기술 개발 시켜놓고 A 쪽에 B 거를 사지도 않는데 B 기술 개발했다는 내용 때문에 A 회사한테 약간의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서 협상 아이템을 쓰는 정도. 그걸 통해서 이제 생태계를 좋지 않게 하는. 말하자면 A라는 회사에서 기술 개발했는데 B라는 회사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사겠죠. 해외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지 않을 거면서 A 회사라한테 위협을 줘가지고 가격을 깎는 이런 형태의 협력회사의 어떤 정확한 경쟁하지 않는 형태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실제 이참에 칩넷 패키지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 실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실제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장비들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칩넷 확보됐고 기술 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양산에 설비가 1,000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0대가 막 들어올 거거든요. 이게 다 새로운 공정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얼만큼 이런 것들이 실제 헌신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이익과 배분을 할 수 있는 거가 된다면 협력사들은 잘 협력할 것이고요. 삼성도 그걸 통해서 기술력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과 이참에 칩넷 개발에 특히 후공정 개발 쪽에 대해서는 협력이라는 방식을 굉장히 수평적으로 하는 것들을 한번 도모해보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 칩넷 기술에 대한 좀 더 다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도체가 돌아가는지를 같이 얘기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하자면 삼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수율이 확보된다면 삼성 내부에서의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무엇이냐? 말하자면 수율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삼성이 파운드리 업계의 담당자로서 설계사의 납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납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이것이 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기의 수율이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단축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자본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자본 생긴 걸 통해서 다시금 장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업계에서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 자기들의 이익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이후의 기술 개발 측면에서 충분히 4나노 칩넷의 고객 확보, 수율 확보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있겠고, 두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 볼게요. 말하자면 삼성이 현재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 탑5 장비 회사에 의존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근데 이 의존은 전공정 장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0나노 이하급, 20나노 이하급의 탑5 장비 회사에 80, 90% 정도 되어지는 형태는 의존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값을 주고 정확한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 현재 공급망 불확실성에서의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탑5 장비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 기술 개발을 했거나 이 국내의 후발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대기업 중심으로서 위계적으로 돼 있었는데, 반도체 회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만큼 큰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거든요. 글로벌 탑 회사가 ASM이거든요. 아직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ASM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장비를 팔아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ASML 같은 경우는요, 팹의 장비를 위치시킬 때, 소위 셋업을 할 때, 팹의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셋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장비는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팹 건물 내의 진동력, 여기에 습도 여부, 정말 아주 미세하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품질이 안 나와요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탑5 중에서 모 회사와는요, 2008년도에 기술력 유출 때문에 소위 소송전이 아주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후로 여기와의 협력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협력을 못하게 되면 기술 개발이 안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이 책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ASML 장비가 굉장히 EUV 장비가 개발이 어려웠었을 때 기존에 불화 아르곤 장비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 어려울 때 TSMC의 공정 엔지니어와 함께 해가지고 액침이라고 해서 불화 아르곤 장비의 이 소위 수명과 기술 개발을 확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와 ASML은 거의 아사노처럼 같이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성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이 장비 회사와 디폴트로 우리가 같이 함께 수입 대체가 안 되는, 국산할 수 없는 장비 회사는 협력을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공정에 미세한 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공급망 같은 것들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의 칩넷 기술 같은 경우는 후공정 장비다. 여기는 물론 유망한 회사들하고 장비 개발 같이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기술 확보가 국내 회사랑 잘 될 수 있는 거여서, 여기서는 국내 회사의 기술력을 탈취하거나 생태계 위계를 지키려는 것들이 아니라 국내 장비 회사의 기술력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거기에 국내 내부에서의 생태계 확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칩넷 기술 앞에서 이제 HBM 같은 경우 TSV 공정을 진행할 때 한미반도체 장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요즘에 그 한화 쪽하고 이제 소송전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에 납품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말하자면 2003년도 전후로 했을 때 패키지 장비 쪽에서 이 한미반도체가 했던 장비를 삼성의 모 설비 자회사가 베껴버립니다. 그것들 이슈 때문에 실제 공정을 소위 비즈니스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전공용 장비에 어떤 회사, 한 회사는 삼성이랑 아예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때의 아주 나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은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이 무조건 디폴트로 되어 있는 회사와는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칩넷 기술을 개발해서 이번에 새로운 국내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여기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칩넷 기술 하나의 소재 개발입니다. 이 소재 개발 같은 경우 굉장히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소재 개발이라고 하는 거나 반도체 소재에 집중하게 된 것은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말하자면 EUV용 PR을 안 팔 거예요. 폴리 이미드 필름을 안 팔 거예요. 시각가스를 안 팔 거예요. 이러한 공급망, 소재의 불안정성이 생겼거든요. 이참에 특히 칩넷 기술은 EMC라고 하는 형태의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도 이 패키지 소재를 잘못 개발했기 때문에 현재의 HBM의 실패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이 소재사들에 대한 기술력들의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뭐 삼성 SDI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혹은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약, 예를 들면 현재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믹스라는 회사와 5년 정도의 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소재를 확보했으니까 이걸 이참에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디폴트한 기술, 이것을 디폴트한 기술은 협력을 통해서 계속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선 국내 소재나 장비 회사하고의 협력을 수평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만들 수가 없으면 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사, 장비사의 글로벌, 로컬 공급망 안정성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 협력사 이거의 문제도 있었지만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전자는 전자과 사람들이 대부분 CEO를 달았습니다. 뭐 여전히 필요합니다. 결국에 전자제품의 설계나 성능 측면은 전자과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자제품이 크게 두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냐? 2006년 전후로 전공정이죠. 웨이퍼 공정에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초미세 공정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50나노급이었는데요. 50나노급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리 성능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고 설계를 하더라도 저 같은 공정 개발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걸 알게 된 거죠. 공정은 화학 반응을 기초로 합니다. 화학 반응을 기초로 하고 그 화학 반응을 소재와 장비라고 하는, 소재는 화학과나 재료과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장비는 기계과 분들이 가깝습니다. 이쪽의 전공자들이 다 모두 협력이 되어야만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20나노대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에 10나노대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반도체 패키지 공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전자과 사람들은 패키지의 기계적 환경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얘네들이 물질을 막 쌓는데 얘네가 볼테이지 얼마큼 나와야 되는 건 걔네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에폭시 EMC와 구리와 실리콘 웨이퍼, 얘네들이 열에 따라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성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제품이 구성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와피지 같은 응력 같은 형태의 기계적 역학은 전공자들이 분명히 기획한 것이고요. 여기에 실제 열 전달, 물질 전달 같이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전달, 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원자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컨트롤은 물질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또 화공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도체는 전자과 사람들이 그동안 주인공이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 분야마다 전공정은 화공과 재료 쪽, 그 다음에 후공정은 특히 기계과, 이 전공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예전에는 당연하고 생각했던 50나노 때도 수율 양산에서 워킹다이 나온 다음에 수율 확보하려면 되는 거지 왜 안 되고 있어? 실수한 거지, 이런 형태로서 실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술 개발 성공한 다음에 워킹다이 확보 한 다음에 생산이나 수율 확보였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전자과 사람들과 화공과 사람들과 기계과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달라요. 근데 이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국내 생태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쉽게도 국내의 주요 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간에 화공과나 재료과 사람들한테, 요새 여기는 반도체를 좀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기계과 사람들한테, 기계과는 어디 가지? 가장 가고 싶은 게 여전히 현대차를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엔진을 만드니까. 근데 엔진을 만든다고 했는데 봤더니 엔진은 이제 안 만들고 모터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엔진이 별로 안 중요하네? 그럼 기계과가 할 게 없는 건가? 아닙니다. 이 반도체 장비가 가장 정밀 기계가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전혀 없어요.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 모르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일자리 없다 그래요. 그 회사 와가지고는 다 전자과 가겠다는데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전자과 회로 설계, 공정 설계 쪽의 직무자들은 자리가 많지 않아요. 양산 기술이라고 하는, 공정 기술이라고 하는 화공과 출신들도 자리가 있긴 하지만 많이 몰립니다. 근데 설비 기술, 패키지 기술, 이쪽은 기계과가 되게 중요한데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키지 기술과 설비 기술에서는 기계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과 화학 반응의 공정 쪽은 화공과 재료과들이 메인을 잡고 있고, 성능 쪽은 전자과. 말하자면 우리가 취업할 때 여러분 전화기 아시죠? 전자과, 화공과, 기계과. 여기에 전공자들이 정확히 다 자기들의 기술을 인정받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똑같겠죠. 삼성전자는 여기 있어요. 전자과 회사 주인공. 화공과, 그러면 소재 회사나 장비 회사가 그 정도로 발전이 돼야 되겠죠. 삼성만한 큰 회사 있어보세요.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회사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ASML처럼 그만한 장비회사가 있어야 여기에 기계과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안 오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요건과 임금이 대기업이 다 좋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만한 소재사가 있고 삼성전자 만한
장비사가 있어 보세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사가 해외에 수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글로벌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삼성만 키울 것이 아니라 각 전공에 맞게 반도체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칩넷 기술이 나오게 되고 공정 기술이 나오게 됐었을 때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꼭 다시 확인해서 그때그때 맞는 전공자와 전문가를 찾아서 기술 엔지니어들이 해외를 떠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써먹게 할 수 있도록 정도의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고 기업과 정부가 모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로 면밀히 보실 거는 결국에는 매출이 일으킬 수 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땐 당연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P4가 다시금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P4라고 하는 거는 평택의 4단지인 거고 뭐 P1, 2, 3 평택 3단지가 지금 이제 실제 양산 중에 있고 P라고 하는 평택은 메모리 반도체의 D램과 낸드 다 있고요. 파운드 런처도 있어요. 다 있다는 거죠. 평택의 4단지가 어떤 공장이 될지라고 하는 것들도 파운드리를 잘 되면 훨씬 커질 겁니다. 원래 평택의 이런 쪽은 파운드리를 훨씬 키울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혹은 화성 자체도 공정이 잘 된다면 화성의 메모리 공정 자체도 파운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실제로 이 4나노 칩넷 기술을 통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건 공장이 제거 가동한다. 그러면은 보통 아시다시피 장비는 팹이 지어진다. 그러면 장비가 입고되기 6개월 전에 장비에 대한 PO,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 게 나갑니다. 네, 말하자면 그때 이런 형태로서 장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장비사 매출이 조금 더 일어나죠. 말하자면 그때 이 평택에 대해서 무언가 진행된다. 그럼 6개월 정도 전에 보통 장비사들에 대한 니즈가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실 때는 그러면 요걸 전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글로벌 탑5 장비에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공정 웨이퍼 공정들에 대해서 국내 장비 사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보시고 칩넷 기술에 새롭게 유입되어지는 장비사가 있느냐 이런 거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전후로 했을 때 거기에 투자 시점에서 한 6개월 전후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소재사겠죠. 예를 들면 국내 소재사에서 칩넷 기술을 통해서 어떤 소재 개발이 됐다든지 혹은 어떤 회사들이 협력을 맺어가지고 칩넷 들어간 소재를 하겠다. 그러면 소재는 통상적으로 설비가 입고되고 라인 가동되기 보통 한두 달 전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도로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소재 같은 것들을 면밀히 보셔서 칩넷 기술은 특히 EMC 소재 같은 경우나 혹은 거기에서 식각용 가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고요. CMP 슬러리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소재와 장비사의 투자 시기를 같은 것도 보셔가지고요. 그것들이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원래 잘하는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고 좀 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규로 요것들이 들어가는 그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아주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그것들이 확보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매출의 확보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아주 새롭고 어려운 기술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만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울산의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탈황 작업을 정유 공장에서 하다가 탈황의 작업에 뭐가 필요하지? 보니까 불소가 필요해요. 불소가 시각가스죠. 그 시각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쪽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을 얻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국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기존의 반도체 업계가 아니지만은 반도체 업계 아니더라도 반도체 쪽으로 턴해서 들어오는 소재사들 장비사보다 좀 더 유입이 쉽습니다. 이쪽을 면밀히 보시게 된다면 그때를 우리가 반도체 제품의 화랑, 칩넷 기술의 새로운 개발 이걸 통해서 장비와 소재사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 같은 것들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투자를 넘어서서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지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장비 기술의 확보 그 다음에 소재 기술 같은 거 좀 더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서플라이 체인 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보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삼성에서 4나노 칩넷 개발 성공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기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말이 잠깐의 빗종 개설군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4나노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칩넷입니다. 4나노라고 하는 공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웨이퍼 공정인 전 공정이죠. 삼성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공정은 3나노 공정입니다.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최신 공정이 최신 선단인
것이고요. 4나노 공정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공정입니다. 삼성의 전략이 잘 보입니다. 4나노 공정이 물론 어느 정도 부가가치도 있긴 하고 삼성의 그나마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이 바로 4나노 공정입니다. 근데 이것의 4나노 공정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삼성이 선나노도 개발을 통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기를 탄탄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나노와 3나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4나노가 반도체에서 이 소자라고 하는 것들의 스위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스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는 평면이었습니다. 평면이었다가 평면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면적이 요만큼만 있게 되겠죠. 근데 요것만 있게 되면은 반도체 성능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핀핏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소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에 유리해집니다. 한마디로 또 어려운 얘기하면 성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핀핏이라는 공정이 로직 반도체를 보자면 14나노 전후부터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삼성에서 3나노 때 어떤 도박을 거냐면 요것보다는 요거를 더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가 훨씬 더 면적이 높아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하면서 소자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이라고 해서 GAA 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3나노나 2나노가 모두 GAA 팻이라고 하는 더 나은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뭐나 실제로 수율이 확보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의 성능 평가를 잘 해줄 고객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말하자면 TSMC를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리 반도체의 선단노드 개발에 가장 중요한 표준 같은 것들을 TSMC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기술을 만들어서 좋아요?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써도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의 이야기가 어느 누구 하나도 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4나노를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파운드리 업계 내에서 TSMC와 격차가 크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아주 기쁜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상상한 걸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칩렛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에서 수입 후공정 쪽입니다. 칩렛을 다른 말로는 3D 패키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3D 말고 뭐가 있냐? 2.2D, 2.1D, 2.3D, 2.5D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3D 패키지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같은 측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건물을 보자면 옆에 있던 건물을 다 쌓아 올리는데 3D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다 같이 일치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고 가장 작은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면적도 작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물론 만들기 어렵겠죠. 현재 보시면 여러분 엔비디아가 쓰고 있는 GPU가 뭐냐면 바로 2.5D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2.5D는 시스템 반도체가 GPU가 여기 있고요. 메모리 HBM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뭐로 엮냐? 아래쪽을 실리콘 웨이퍼로 갈 수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걸로 엮습니다. 옆에 같이 있는데 여기 아래층에다가 인터포저라고 하는 까는 걸 우리가 2.5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품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게 그러면은 삼성이 칩렛을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2.5D가 3D를 바뀌나요?가 궁금한 거겠죠. 근데 이것은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칩렛이라고 하는 최소형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여러분 보시면 소형이 왜 필요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갖고 다니거나 그렇죠. 시계에 차거나 이럴 때 소형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의 GPU라고 하는 것은 주로 AI 인프라입니다. 말하자면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죠. AI 반도체, 소위 말하자면 오픈 AI의 GPU만큼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면적이 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심하게 면적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렛 기술이 AI 반도체의 인프라형 반도체에는 쓰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미래를 대비한, 그러니까 실제 미래라고 하는 거는 모든 반도체 업계에서 AI 반도체가 인프라형 AI 반도체, 말하자면 오픈 AI 쓰고 있는 GPU 10만 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소버린 AI죠. 국가 단위의 우리나라용의 AI 필요해. 요거 다 뭐죠? AI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2027년 정도까지 되면은 요 인프라가 깔렸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써먹지라고 하는 거죠. 써먹지가 휴대폰이
손목이 될지, 우리 손목시계가 될지, 안경이 될지, 반지가 될지, 로봇으로 변할지 모르죠. 이것이 소위 엣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죠. 이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용 AI는 바로 이 칩넷 기술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만든 거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의 매출을 일으키기는 않을 것 같다. 미래 대비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패키지 공정의 개발로서는 좋은 방식이다. 왜냐하면 궁극의 패키지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주요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의 AI 인프라용 봤을 때는 굳이 칩넷보다는 안정적인 2.5D, 뭐 2.1D 등의 기존의 방식들의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긴 하나 미래 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반면에 4나노 같은 경우는 뭐다? 이 웨이퍼 공정 전 공정이죠. 요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단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4나노 칩넷 개발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 파운드리거든요. 4나노, 칩넷 이런 건 다 이제 우리가 제품에서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해주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삼성에서 선단노드 개발의 수율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아쉬운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4나노라고 하는 것 측면을 보게 된다면 현재 4나노는 수율이 제법 옛날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공정 성숙,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각 팹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장비 일치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같은 측면들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거 3나노, 2나노 쪽의 수율 안정은 잘 되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율 안정이 되려면 결국에 뭐 해야 되냐? 이 장비라고 하는 소부장 형태에서 소제품 장비의 부품과 장비가 일치화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수율이 안정화됩니다. 이건 또 하루아침에 되는 측면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 레코드를 쌓아서 수율의 기반기를 탄탄히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히 수율 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율의 문제가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는 수율이 안 나오면은 고객 납기가 안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를 아무리 생산해도 여기에 수율이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고객이 한 달 뒤에 주세요 했는데 한 달 뒤에까지 해서 제품은 웨이퍼 나왔는데 수율이 안 맞춰져서 납기를 안 맞춰줄 수도 있겠죠. 수율은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수율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야 고객 신뢰 확보가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이런 것의 회복 같은 것들은 실제로 체감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7년까지 괄목할 만한 교두 확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한진만 사장의 목표인 겁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제 기술 CTO로서 남성호 사장이라고 해서 실제 반도체 연구소에서 공정 개발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이라고 해서 반도체 삼성의 팹 전체를 총괄했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반도체의 양산에 대한 수율에 대한 준비 사항은 차곡차곡 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에 고객의 신뢰까지 할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답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 현재 양산 준비는 4나노 반도체, 3나노 반도체, 2나노 반도체 볼 수 있겠죠. 4나노가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좀 없을 뿐이지 실제로 4나노는 TSMC 대비해서 약간의 얘기입니다. PPA라고 얘기거든요. P가 뭐냐면 퍼포먼스, 그 다음에 P가 파워, A가 에어리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에어리어는 작을수록 좋겠죠.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전력은 낮을수록 좋겠죠. 퍼포먼스는 좋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좋고 파워는 전력은 낮고 면적은 작은 이 PPA라고 하는 게 실제 반도체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TSMC의 4나노와 삼성의 4나노에서 이런 PPA가 거의 동일 수준이라는 얘기가 이제 업계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야 될 텐데 4나노의 고객들은 애매한 수준이죠. 지금 말하자면 TSMC의 3나노라고 해서 이미 엄청난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업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TSMC에는 3나노에는 아무리 고객이 비싸더라도 다 줄 서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에 실제 제품을 갖고 오려고 친다면 말하자면 3나노의 제품의 안정적인 성능의 PPA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냐? 아직까지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3나노가 뭐였다? 바로 GAFS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이것을 고객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미 TSMC는 그 전 기술인 FinPC 3나노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전략을 잘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AFS로서 계속 끈덕지게 뭔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3나노의 FinFET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계속 뭔가를 고객을 새로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있을 텐데, 여전히 TSMC 대비해가지고 또 고객의 수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수율 확보나 이런 것들 측면은 좀 부족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장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객 확보에 대한 조직적인 형태의 소위 이 얘기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뭔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일부 있기는 하나 아주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나노 칩넷이라는 기술이 가장 먼저 확보될 분야는 말하자면 거의 고객용 디바이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프라용 디바이스처럼 면적이 넓고 이런 것들 쪽보다는 AI 반도체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한테 휴대할 수 있는 정도, 소형일수록 좋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기로서 활용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바일 폰의 칩넷 기술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모바일 폰에서의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는 걸 통해서 한번 정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칩넷 기술을 진행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나 이쪽 몇 개 회사들과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그 회사들에서 얘기하는 소위 디바이스용 AI 쪽으로서 진행하는 것의 초기 제품들이죠. 말하자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안경, 글래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겠죠. 이런 쪽으로서 무언가 엣지 디바이스가 이제 슬슬 스물스물 생겨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실제 인프라 해주는 형태 회사들, 말하자면은 오픈 AI, 클로우드 같은 경우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이만큼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메타는 글래스를,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링 같은 걸,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에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칩넷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기 브랜드 네임을 위해서든 아니면 엣지 디바이스의 어떤 고객 확보 위해서든 간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칩넷 기술로 좀 집중하자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칩넷과 4나노 기술 모두 다 수율 확보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율 확보.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수율 확보를 위한 소부장 기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 건데요. 수율 확보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율은 결국에 무엇이냐, 내가 만드는 제품들이 양산의 수천 대 설비에서 어떻게 동일한 형태로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4나노 기술의 수율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복합화된 칩넷 반도체의 패키지 기술, 이것을 어떻게 수율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나노 전공정 쪽에 대한 수율 확보는 꽤 돼 있는 편인데, 이것을 수율이 70%다 그러면 80%, 9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전공정 웨이퍼 공정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 될 것이고요. 이 칩넷 기술의 초기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키지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성능 중요하지만 이 발열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 이겁니다. 우리가 건물 옆으로 단독주택 있다가 다 아파트를 막 올린 거예요. 그 아파트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여기들 물질 자체가 아파트가 웨이퍼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금속이요, 패키지 물질도 있고 되게 이종 물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은 물질 싸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뒤틀리겠죠.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물질들이 휜다 그래서 와피지라고 해서 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풀어야 되냐? 기계공학도가 풀어야 됩니다. 기계공학조들이 요거와 패키지 설계 측면에서 아주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뭐 저것도 화공과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겠죠. 쌓아 올렸으니까 이 발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어떻게 푸냐, 결국에 이것을 요 패키지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칩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패키지 설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고, 거기에 발열, 그 다음에 여기에 수율 높이려고 치면은 발열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소재 같은 것들에 대한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열 소재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EMC라고 얘기하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좀 더 발열에 유리한 소재들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삼성에서도 삼성 SDI에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본 회사들과 협력해가지고도 좀 더 발열이 잘 되는 소재들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비로서는 칩넷 기술에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 이 칩넷을 기존의 반도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EMC 소재와 메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범프랑 EMC라고 해서, 범프라고 하는 금속과 EMC라고 하는 탄소 물질이 있는 것이, 이게 기존의 패키지 방식으로 친다면, 이게 칩넷 기술이 좀 더 가게 되면은 HBM도 요청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구리라고 하는 것이 배선이 되어 있으면 옆에
옆에가 옥사이드라고 하는 전해체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정은 아주 새로운 공정입니다. 이건 장비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품사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정 수율을, 제품사 삼성이겠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전공정 기반의 장비의 일치화. 두 번째로는 패키지 설계를 통해서 발열과 와피지 등의 이런 설계를 잘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협력사들은 소재 회사를 통해서 발열 기술을 없애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발전이겠죠. 발전을 위한 장비 기술 개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건 충분히 국내 업계에서의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업계 같은 경우는 국내 업계에서 기술 개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같이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나노 침략 기술. 그러니까 4나노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4나노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거의 1년 넘게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매출 확보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나노 반도체를 통해서 좀 더 자기의 브랜드와 기본기, 서비스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도모해서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업계의 성장을 투자자분께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 칩넷이라고 하는 후공정의 기술을 처음 개발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의 성과는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소비자용 반도체, 온디바이스 반도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에 뭔가 이 시제품 같은 것들이 빨리 나온다.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는 2017년 정도 때 디바이스가 무엇인지도 결정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투자가 보통 6개월 이상 먼저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에 뭐 메타나 혹은 다른데 삼성 핸드폰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좋은 디바이스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디바이스가 뭔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XR 큰 머신을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걸 쓰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얼만큼 역할을 해주고 배터리 개발이 얼만큼 되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이 얼마나 돼서 이 AI 기술이 쓸 수 있는 것들의 고객용,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될지가 아주 효과를 건드려낸다면 그것의 제품들을 삼성이 실제 수주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아주 큰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미래를 됐을 때 당장 6개월 뒤에 바로 무엇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내 손에 잡히는 이것을 통해서 칩넷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이것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이익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나노 전공정의 고객 확보가 더 된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전공정 쪽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로 한번 귀추를 보고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요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번에 3,000포인트 넘었다는 거 3년 6개월 만에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도 6만 전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삼성의 주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위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 뭐 소위 가전 등까지 같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는 그 외인들의 매매 추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형태의 주가가 한국의 코스피 혹은 ETF 이쪽이 연결돼 가지고 한꺼번에 외인들이 들어가는 정도로서 상승폭이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삼성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삼성의 오랫동안 주가 상승을 이뤘던 것은 혹은 경쟁력의 상승을 이뤘던 건 무엇이냐? 결국에 반도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도체가 과연 기존처럼 정말 뭐 소위 넘사벽에 글로벌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냐? 아직은 답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주가 상승폭을 보였고요. 하이닉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에 대한 엄청난 형태의 거의 과점보다 독점까지 됐죠. 독점 형태로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쟁력을 소위 삼성이 추격자 형태로서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항구적인 기술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지 다시금 이제 국민주로서 보답할 수 있어서 삼성이 곧 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다라고 하는
레벨까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보자면은 메모리의 고부가가치 경쟁력에 대한 확보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어렵고 뭐 어떤 분께서는 분사까지 얘기하고 계시지만 이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하는 형태, 이 시스템 반도체 수주 산업, 이것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간에 들이더라도 이 TSMC를 추격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2등까지 돼서 실제로 부가가치 높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실력까지 돼야, 이 두 가지가 선결이 돼야 반도체라고 하는 삼성의 주요 무기가 국민들이나 어떤 투자자들에게 설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이 진정한 어떤 상승, 가치의 회복, 혹은 초격차에 다시금 소위 얘기해서 되찾기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삼성의 위기가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23년보다 24년 쪽에 가깝습니다. 23년도에는 모든 반도체 회사, 특히 그때는 하이닉스는 거의 회사가 망하냐 싶을 정도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건 이제 거대한 반도체 사이클의 변경이었었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엄청난 형태로서 전자기기에 소위 과공급이 일어났었죠. 전자기기의 과공급에 따른 수요가 사라진 상태에서 반도체 가격이 엄청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모두 엄청난 하락을 겪었던 게 23년입니다. 24년 바로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형태, 22년 9월에 오픈 AI가 터지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GPU라고 하는 것의 설계 회사인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메모리의 승인을 바로 첫 번째 하이닉스가 받고 그 다음 정도에 마이크론이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때 24년 1분기 2분기, 분기마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태. 맨 마지막에는 24년 3분기 말 정도에 삼성전자 DS의 홍보 혹은 개발팀장까지 나와가지고 괄목할 만한 성과까지 거두었다, 중요한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하는 데까지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소위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 한마디로 좀 어떤 면에서 우리 들으신 분께서도 약간 놀림감이 될 정도의 이제 형태가 돼버렸었죠. 국민주였다가. 근데 이제 그것에서 어떤 면에서 사양은 동일한 형태인 거고, 엔비디아랑 아주 대항마 정도는 아니겠지만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를 맡고 있는 AMD와 브로드컴, 이 두 회사는 어쨌든 간에 점유율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총 85% 정도 갖고 있고요, AMD와 브로드컴 정도가 10% 남짓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양은 많지 않더라도 제품의 HBM 제품의 기술력이 일단은 일정 정도는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어느 정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현재 삼성에서는 그나마 어떤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도요, 당연히 그나마 이거라도 받았다, 다행이다, 이제 어떤 형태의 추격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매출 측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나 업계의 이익 측면에서 엔비디아 승인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신호탄은 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대선 주자들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꼭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맨 처음 갔던 곳이 아시겠지만 판교의 AI 반도체 설계 회사에 갔었었고, 그다음에 바로 동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쪽까지 갔었었죠. 이 두 군데에서 회의를 했었던 거를 보시다시피 반도체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도 격차가 있었고 강국이었는데 초강국이라고 하는 형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여러분이 이제 작년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바로 반도체 특별법 플러스 알파 정도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커다랗게 되어 있는 현재 국정 운영이라고 생겼죠. 소위 이제 예전에는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해주는 두 달 정도 되어 있는 것에 경제 1과 경제 2과에, 특히 경제 1과에 AI하고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나왔던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이 반도체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기존의 법들은 약간의 세액공제를 했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하는 것이냐, 세액공제는 투자를 하면 돈을 돌려드릴게 느낌인데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게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큰 내용이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공약은 거기에 10% 정도의 세액공제를 더해주겠다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여전히 반도체 특별법에도 있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소위 용수와 전력 공급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서 반도체 특별법과 동일한 형태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들어가는 신규된 것이 실제로 소위 AI 반도체 설계 회사와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새롭게 추가된 것이겠죠. 이재명 정부가 현재 굉장히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생태계라는 단어입니다. 부족하지만 제 책에도 보면은 뭐 리더십 기술 생태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회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익을 독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모든 산업이 소위 이제 계속적으로 항구적인 이익과 발전이 있으려고 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익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태계 확보를 위한 어떤 설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실제로 촬영 일자, 아니면 이제 정확히 날짜로 말씀드리면은 6월 23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이제 선임이 방금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도 이제 IT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SDS 출신들의 스타트업을 시작한 회사가 이제 거대 공룡 회사가 됐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특히 IT나 설계 분야, 전기전자의 설계 분야들이 이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벤처부라고 하는 것을 장관에 실제로 이 사기업 출신의 인사를 고용함으로써 이런 반도체 초강국의 정책 같은 것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AI 수석이라고 돼 있었죠. 청와대에. 그분은 이제 하정우라고 하는 분이 가서, 실제로 이분도 네이버 출신이죠. 뭐 네이버가 또 독식한다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그룹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나라 산업을 독식했던 쪽보다는 새로운 신흥 어떤 큰 기업일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수평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으로서 새로운 산업을 이끌었던 IT 비즈니스를 이끌었던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때 반도체 강국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실효성도 있고 인물들의 배치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3E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D램이라고 하는 제품을 12단을 쌓는 건데요. 그럼 이제 D램을 설명을 드리면은 12단이 과연 몇 세대냐? 워낙에 들으신 분께서도 요새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면은 우리가 10나노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D1X, Y, A, B, C라고 해서 6 정도의 세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D1X 가 보통 1세대, 10나노 1세대, 10나노 2세대, 10나노 3세대가 D1Z고요. 그 다음에 XY를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A, B, C로 넘어가서 D1A가 4세대, D1B가 5세대, D1C가 6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HBM3E 같은 경우는 바로 D램의 10나노 5세대라고 불려지는 D1B. 이게 이제 그런 거 사이즈가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10나노급이라고 하는 게 그 트랜지스터 스위치라고 하는 것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D1B가 보통 요새 업계에서는 대충 알고 있는 게 12.8나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나노 사이즈가 그동안 아주 작은 건데, 작을수록 당연히 칩이 작아지니까 기본적으로 다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고객들이 좋아하겠죠. 초소형이니까. 게다가 이 스위치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조그맣기 때문에 이게 켜기가 좋기 때문에 얘가 저전력에 가깝습니다. 좀만 해도 불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저전력에다가 크게 작다. 유리합니다. 이것이 주력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그 D램 단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XYZ ABC 이것을 만드는 것을 웨이퍼 기반의 공정에서 이게 단품으로 했을 때 D램의 10나노 6세대가 D1C인데 여기에 수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현재 D1C라고 하는 신제품 쓰지 않고 D1B라고 하는 구제품을 쓰는 것이냐? 이미 이것은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형태 D1B라고 하는 것의 크기에 맞게 이미 거기에 규격에 맞게 만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
투자 없이도 현재의 D1B를 가지고 HBM3E라고 하는 것에 공급에 대한 계약이 25년 말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다 팔린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더 팔린 물건이 있을 때 엔비디아의 추가 수요가 있든지 혹은 AMD나 뭐 브로드컴이나 다른 회사들의 추가 수요가 있을 때 훨씬 더 값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를 뭐겠습니까? 수요라고 하는 거는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 지금 현재 D1B라고 하는 이 단품이 보통 1200개 나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D1C는 1500개 정도 합니다. D1C가 더 조그맣고 많이 나오겠네가 되겠죠. 이 1200개 중에서 수율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1000개 이상이 양품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수율이 없다는 얘기는 손실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더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 업계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팔리기도 했고 투자 없이도 이런 것 없이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수익성 중심의 전략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업계의 소위 핵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SK하이닉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D1C라고 하는 것에 제품의 수율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HBM3E라고 하는 것 다음에가 HBM4라고 하는 또 개선된 반도체입니다. 3E 대비해서 HBM4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HBM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럼 고대역이라고 하는 게 대역이 많으면 좋겠죠. 많은 거 왜 필요하냐? 바로 GPU라고 하는 형태의 반도체에 데이터를 쏟아줘야 됩니다. 고대역폭 보시면 이게 덤프트럭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덤프트럭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의 신호 처리 개수가 HBM3E까지가 보통 IO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024개인데 HBM4에 딱 2배가 늘어납니다. HBM4가 2048개로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는 설계적으로 뭔가 많이 변화가 되고 기술력이 어느 점프업되는 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선두 기업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미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적으로 HBM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미 개발하고 있고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터트려가지고 뭐 단가를 떨어뜨리거나 이럴 필요도 없겠죠. 왜냐면 HBM4라고 하는 거는 소위 현재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려고 하는 블랙엘 다음 모델이 루빈이거든요. 루빈이라고 하는 또 최첨단 반도체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판이 돼야 HBM4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HBM4라고 하는 걸 미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HBM3E라고 하는 현재 제품이 블랙웰과 잘 맞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익률도 확보할 수도 있기도 하고 고객과 연결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HBM3E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미국에서의 투자 경쟁이라고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IRA 법안입니다.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니네가 밖에서 만들면 우리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잖아? 그러지 말고 미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 않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특히 TSMC, 삼성 하이닉스라고 하는 데가 들어와서 반도체를 만들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 제조 생산이나 파운드리 레벨에서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인텔조차도 굉장히 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에 가깝긴 하지만 마이크론도 미국이 본사죠. 마이크론도 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 경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생산 분야로 집중한다고 친다면 한국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반도체라고 하는 생산을 해외로 나가겠을까? 지금 다시금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해서 고용도 늘리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세계 1등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는요. 혹은 인텔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 봤을 때는 메모리는 거의 전량을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에 의존했었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일부를 인텔에서 했었고 나머지 여전히 생산 자체도 대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위 서구라고 하는 데에서 설계가 이익도 많이 남고 깔끔하고 있어 보이고 생산이라고 하는 귀찮고 어려운 일을 안 할 필요 없으니까 이라고 생각해서 생산을 설계가 관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것은 전혀 빗나간 얘기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설계도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모든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TSMC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SMC라고 하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란 조직이 아주 잘 짜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근면 성실성 혹은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확보 등등을 통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생산의 어떤 기술력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 시스템 반도체는 거의 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전량 의탁하는 수준인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IRA 법안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 100% 지급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TSMC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를 예정을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6.6조 원 이 정도를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HBM 공장만 지을 거기 때문에 5,5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첫 번째로는 보조금이 확실히 들어올지 말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여기서 들어와서 다 지을수록에 우리가 돈을 더 줄게. 근데 덜 지을 거면 우리 안 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옳든지, 보조금 덜 받고 오지 말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보조금 주는 것에 맞춰서 그 다음에 손실 없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의 생산이 잘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5년 1월, 2월 정도에도 TSMC가 먼저 진출해서 짓고 있는데 건물 자체도 건설이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양산이나 진행해보니까 TSMC에서 미국 사람들이랑 일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근무 요건 등을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실제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지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은 기업이 져야 됩니다. 보조금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투자 전체를 다 대주지 않는 것이고요. 라인 하나 건설하는 통상적으로 뭐 한국 기업에 삼성한테 뭐 6.6조 정도 지만 라인 하나 지으려면 30조 원 정도 됩니다. 30조 원을 더 지으려고 치면 단지가 2개면 그때 건설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60조 원 이상을 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10% 남짓밖에 돈을 안 주는데 라인을 한번 짓게 되면은 건물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생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미국의 노동의 형태, 임금 구조, 거기에 인력 시장에 적응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으로 미국에서의 가장 정치적으로 블레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물을 짓게 된 것은 텍사스 오스틴이라는데 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사스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1997년도에 처음 지었었습니다. 그때 왜 지었냐? 실제로 반도체의 D램을 잘 만드니까 가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스 2기라고 해가지고요. 2008년 전후에 있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애플에 들어가는, 애플폰이죠.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죠. 여러분 보시면 SD카드라고 조그만 거 아시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조그만 카드. 그게 낸드 플래시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스라고 하는 곳이 갔었습니다. 정확한 미국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특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2시간 남짓 거리가 떨어지면 테일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테일러에서 공장을 짓다가 지금은 금지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짓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 수요가 없다는 슬픔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괜히 지었다가 보조금도 없이 미국에 공장 지었다가 이곳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의 강점의 첫 번째로는 역시 서비스 마인드가 있겠다.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본기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서비스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SMC 가장 경쟁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존중을 해서 그 기술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이것들이 실제 제품 개발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SMC라고 하는 곳의 일은 아시겠지만 1987년도에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을 하다가 동양인으로서 CEO에 못 오르자마자 다시 낙향을 해가지고 TSMC 갔다가 대만에 도착한 다음에 대만의 경제부총리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권을 주겠으니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는 삼성이나 한국은 시작하고 있었지만 소위 전공정이라는 웨이퍼 공정, 미세화되고 부가치 높은 공정은 하지 못하고 주로 조립 공정 같은 걸 진행했었습니다. TSMC가 있기 전에 대만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모리스 창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단가가 비싸고 힘들더라도 전공정 웨이퍼를 기반으로 해야 부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해서 전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TSMC라고
TSMC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라고 되어 있죠. 대만의 반도체 제조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실제로 소위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관을 하고요. 근데 이제 TSMC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파워 반도체라고 해서 PMC도 있습니다. UMC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TSMC가 가장 선단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고 PMC와 UMC라고 하는 것이 그보다 좀 더 뒤에 있는 공정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 자기들끼리 선단 공정과 전 공정에서도 협력도 진행됐고 TSMC를 전후로 전 앞에는 당연히 설계가 있겠죠. 설계는 대표적으로 미디어텍이라고 글로벌리 업계 3등 정도로 해주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가 현재 TSMC와 좀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후공정이 약간의 전후 공정이 겹쳐지는 방향이 있어서 ASE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말하자면 설계와 전 공정,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 구분을 가지고 협력의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정신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비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모리시창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인 겁니다. 고객이 누구냐? 바로 설계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설계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바로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정말로 힘들 때 모리시창이 계속 도와줄게. 우리 잘해보자. 네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소위 인게이지먼트. 얘가 없으면 TSMC가 없으면은 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고 근데 만들 때 다른 데 기술을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뭐 협력사를 꼬드겨가지고 뭐 거기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는 것이고요. 정확히 기술 보완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협력 관계가 초기부터 막 쌓아져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TSMC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들이 확보가 됐고 그 전통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텍이라는 데서 설계해보세요. 잘합시다. 이것이 바로 TSMC의 설계 생산에 연결됐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서플라이 체인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2014년 전후로 해가지고 삼성과 TSMC가 파운드리 업계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가장 중요한 칩을 누가 생산할 거냐 이 형태가 됐을 때 TSMC가 특히 그 시절에 아주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업계에서 가장 비싸고 고부가치라고 할 수 있는 B2C 산업의 애플폰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격차가 확보되기 시작했고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좋아서 고객들이 정보를 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도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노하우도 생겼다. 그러니까 서비스 마인드도 있다.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TSMC가 없으면은 반도체 칩을 못 만드는 것이죠.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반도체에서 왜 두 번째로 제가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기본기인 가장 큰 이유가 이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첫 번째로 칩 웨이퍼 내에서 칩의 개수가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D1C라고 하는 D램의 10나노 6세대 반도체가 웨이퍼 한 장에 1,500개 나오는데 TSMC가 주로 만들고 있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보통 300개, 아주 큰 거는요 24개밖에 안 만듭니다. 웨이퍼에 디펙이라고 하는 분량이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500분의 1만 수율을 감폭일 텐데 300분의 1이면 300분의 1이니까 0.3%가 떨어져 버리겠죠. 만약에 24개였어요. 25개였으면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하나 딱 떨어졌어요. 그럼 4%가 떨어져 버리죠. 무슨 얘기냐? 웨이퍼 공정을 진행하는데 기본기라고 하는 공정 내에서 수율 확보에 가장 중요한 수천 대의 설비가 동일하게 결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아무리 공정이 미세화돼도 디펙 발생이 덜하는 이런 형태의 설비 유지 보수 능력과 반도체의 제품에 대한 공정의 안정한 능력 때문에 이 디펙이라고 하는 것의 관리가 너무나도 면밀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D램과 소위 낸드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수율에 유리했고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이 훨씬 더 수율에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팹이라고 하는 생산 라인을 정말 면밀히 관리해야 된다. 이것의 기본기를 아주 차곡차곡 쌓아온 거죠. 그러려고 치면 결국에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기가 깔리다 보니까 뭐 4나노, 3나노, 2나노 하기만 하면 수율이 바로 50%가 넘어버리죠. 이것의 이유는 뭐다? 모든 회사들, 삼성, 하이닉스, TSMC, 인텔이 대부분 95% 이상 같은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독보적인 수율이 왜 나오냐? 바로 그
수요를 어떤 것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수요를 높여주기 위한 활동을 할 만큼의 기본기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업계의 경쟁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정확히 돼 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수주를 받으면 정확히 만들 수 있고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기가 철저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반도체하고 TSMC라고 하는 것의 과거 현재 비교는 이건 조금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은 업의 형태가 상당히 달랐었거든요. TSMC는 설계와 생산의 구분해서 우리는 설계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놔두고 생산에 집중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도체 전체 설계 생산을 다 같이 했었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D램 같은 경우,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격심하게 바뀌거나 디바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세화라고 하는 형태의 반도체를 줄이면 됐기 때문에 그 설계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있는 것들이 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동일하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같이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생산과 설계까지 다 같이 하겠다. 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은 맞지가 않고 TSMC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삼성이나 TSMC의 업무 방식, TSMC 첫 번째로는 뭐한다? 협력적 관계를 진행하는 편이다. 삼성은 뭐한다? 업계를 전체를 다 만들려고 하는 장악의 입장에서 진행하려고 했다. 이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부분 성공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전후까지 했을 때만 하도요. 삼성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잘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산을 다 해놓은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팔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생산자, 공급자 중심 방식으로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제품이 어려워지고 메모리 제품까지도 HBM 같은 파운드리 형태, 소위 수주를 받는 형태까지 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 때 수주를 받아서 부가가치 있게, 말하자면 의뢰 위치에서 있지 못하는 방식은 이익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형태로 되게 돼버렸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설계와 생산을 이 구분했던 방식이 협력의 방식이 예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의 비즈니스 업계 이 공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수요 확보가 어려운 측면에서는 설계를 잘하는 회사는 설계만 하시고 생산을 잘하는 회사가 생산만 하는 이런 형태의 협력적 방식으로 업무를 분업하는 형태로서가 지금 더 유리하게 됐다고 봐서 둘의 비즈니스 스타일이 바뀐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유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들이요. 소위 인텔과 삼성의 시대죠. 근데 지금 같은 공정이 더 어려워지고 제품이 다양해지는 이런 시기에는 이런 협력의 방식이 좀 더 유효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확보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고요. 아주 특별한 정책 격변, 뭐 양안 갈등에 대해서 중국이 TSMC 갑자기 침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바에야 유지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유지됐던 설계 생산의 유리함도 있기만서도 파운드리라고 하는 비즈니스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기존에 했었던 이 장악 방식인 거죠.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TSMC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SMC가 이제 거대한 팹들을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46조 원 엄청나게 큰 돈을 넣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스럽게 미국의 수요가 엄청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수요, 특히 엔비디아는 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대만계라고 하긴 하지만 미국 사람이죠. 미국 국적의 CEO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미국의 AI 반도체를 비롯한 초부가가치, 그러니까 부가가치 가장 높은 반도체는 어디서 만드냐? 미국이 가장 헤게모니를 쥐고 있죠. 설계 헤게모니를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분명히 수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단 기술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특히 관세 정쟁이죠. 이 관세 정쟁을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TSMC까지 약간의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TSMC한테 왜 이렇게 독점적 지위가 있는 것이죠?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인 거니까요. 그런 형태를 봤을 때는 일단은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면서 이미 수요가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산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한테도 관세에 대한 폭탄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이상하고 괴팍스럽지만 똑똑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TSMC 미국 법인에는 관세 내지 않겠지만 TSMC의 대만 본사에는 낼 수 있겠죠. 결국에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이 TSMC가 어느 곳으로 수출하느냐라고 하는 거 봤을 때 TSMC가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를 해가지고 수출한다. 그러면 여전히 엄청난 관세에 대한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만들었을 때 미국으로 돌아올 때도 관세를 많이 매기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세 전쟁도 필요하겠으면서도 대표적으로 TSMC 미국에 든 것은 자기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에 투자할 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의 반도체 굴기가 엄청나게 이제 소위 위협의 요인이 된 거는 맞습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삼성이 포함해 한국 반도체가 3년 전후에 어떤 큰 격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추격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면밀하고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예전에 미국이 진행했었던 소위 내부에서 중국 내부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설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실리콘이죠. 그러니까 화웨이의 자회사입니다. 이 정도의 회사가 하이실리콘이 대표적이고 어마어마한 형태의 소위 팹리스 회사가 있습니다. 팹리스의 능력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설계는 우리나라보다 잘한다. 생산, 특히 이제 SMIC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이게 업체가 25년 1분기 때 점유율이 6.6%까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삼성 같은 경우가 7.7%까지 떨어졌거든요. 작년 4분기 때 8.1%였던 게 7.7%가 떨어졌습니다. 이 둘 사이가 이제 1%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뛰어난 선단원도가 있다기보다는 소위 레가시 공정이죠. 7나노 이상의 옛날 공정들에 대해서 안정화됐거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고객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 있어서 설계와 생산에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 말고 생산하려면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 장비도 중국 장비 회사가 이미 글로벌 탑 10의 순위를 올렸습니다. 글로벌 장비 회사의 탑 10에 말하자면은 중국은 제품 단계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자기들 자국 내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협 요인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현재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대비 무엇을 확실히 잘하냐? 첫 번째로는 바로 D램과 낸드를 포함한 선단 노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 기술력 차이를 3년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램 같은 경우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10나노 6세대라고 할 수 있는 D1C가 개발과 양산 중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현재 중국은 이거보다 2세대나 혹은 3세대 뒤라고 할 수 있는 D1A죠. D1A가 워킹다이라고 하는 개발 완료가 됐다고 해서 보통 요것의 단계를 2년 내지 3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보통 3년, 미니멈 보통 2년 정도 잡습니다. 요것들이 있어서 이것의 실제 개발 초기 단계 정도 있어서 제품이 세대가 2개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생각보다 요 하나 세대마다의 개발 방향이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반도체 전공정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공정 차이가 많이 나냐? 후공정도 보통 3년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공정은 제 편견일 수 있겠지만 업계마다 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생각보다 후공정은 전공정보다 조금 더 팔로우업이나 캐치업이 좀 빠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정은 나노 사이즈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데 후공정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1미터가 있고 1mm가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1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고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가 나노미터입니다. 말하자면 마이크로와 나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후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지만 후공정이 좀 더 캐치업은 빠른 편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어마어마한 형태의 장비사들과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공정의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제로 여러 형태로서 중국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들, 결국에는 파운드리 역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보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선단 노드 경쟁력 포함해서 두 번째로는 이 실제로 TSMC가
묵식하듯이 하고 있는 형태의 이 반도체 파운드리 방식이겠죠. 요것의 경쟁력을 확보해야지만, 근데 요것도 뭐냐, 바로 전공정인데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겠죠. 말하자면 이 시스템 반도체에다도 전공정 3나노, 2나노의 개발뿐만 아니라 수율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만, 이것이 바로 중국 반도체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중국 공장 다 망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닙니다. 뭐냐면 삼성이나 현재 중국에 있는 이제 삼성의 시안과 저기 하이닉스의 우시, 그러니까 중국의 우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그 다음에 인텔에서 합병하게 이제 대련에 있는 인텔이었다가 하이닉스 넘어가는 있던 팹 같은 거에서는 보통 본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D1C를 만들고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사가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두세대나 세세대 정도 뒤에 있는 D1Z나 D1A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삼성과 실제로 하이닉스의 중국에 있는 공장들의 위기 같은 거나 거기서 따른 기술주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었던 전공정의 실력을 기존의 3년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벌리는 형태의 노력들이 지금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기술이 뛰어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만이라는 곳이 TSMC 때문에 지금 유지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만의 TSMC가 소위 서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칩4 동맹에 끼었던 가장 큰 이유는 TSMC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시스템 반도체, 모든 서구의 시스템 반도체 다 만드는 헤드쿼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것의 위치를 삼성이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모두가 다 뭐다? 전공정의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간에 이것을 3년 격차 이상의 개발과 수율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반도체가 특히 이번에 기사 나왔던 게 여러분께서 재밌었던 거는 몇 달 전도 있고 작년에도 뭐가 있었냐, 화웨이에서 얘기했던 7나노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던 게 2023년도 정도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앞서서 근데 뭔 일이 했냐, 미국이 바로 ASML이라고 하는 노광 장비죠. 한 대에 2천억짜리 이상 하는 EUV 장비든 아니면 그 전에 장비든 간에 그 장비들의 수출을 막았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화웨이에서 7나노라고 하는 선단원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EUV 장비가 없이도 기존의 ARF라고 얘기합니다. ARF라고 해서 불화 아르곤 액침 장비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7나노를 개발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가 뚫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취한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얼마 전에 나왔죠. 한국 기업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니네가 중국에 법인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미국 장비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현재 아주 막은 건 아니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제품이 D1C라고 하는 10나 6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 본사에서만 만들고 있고요. 현재 중국은 D1A 10나노 4세대 D1A 혹은 10나노 3세대 D1Z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용의 장비도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투자될 때 대부분이 미국, 유럽산의, 일본산의 장비들이거든요. 특히 이런 장비가 없으면 실제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광장비 한 대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반도체 공정은 900번 정도의 공정 스텝을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서 미국 등의 탑5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텔, 그다음에 ASM의 KLA라고 하는 계측회사 탑5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 회사의 제품이 없다면 국산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 내부의 장비사가 그것을 실제로 마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실제 장비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불똥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 중국 내부에서는 기존의 장비를 막았던 방식이 우회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굳이 미국
미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네덜란드 장비에서 ASML을 막아가지고 팔지 마 했는데 이거를 우회해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우회하면 넘어가는 형태가 좀 있는데, 지금처럼 좀 빡빡하게 실제로 우리 중국 내 한국 회사들에 대한 미국 장비에 대한 수출을 가로막는다고 친다면 그건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국 장비들도 막힐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실제로 그러면 중국이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미국 장비를 사지 못한다는 거는 미국 기업의 이익에 반하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KLA 같은 미국 국적 회사들이 자기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떻게 제품을 팔지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좀이라도 이제 정치적인 활동 혹은 기업 비즈니스 활동으로서 그 회사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일정 기간은 중국 내 한국 법인 회사들의 이익,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의 메모리 이익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회사도 신규 장비들이 없게 된다면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장비가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요. 이 노광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노광 장비는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EUV라고 하는 극제선 장비는 D1C라고 하는 요 DRAM 10나노 6세대 요 장비 전에 10나노 5세대까지는요 기존의 장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근데 외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처럼 식각이나 증착 장비들도 안 되면 공정이 진행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대체 장비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은 사양, 뭐 D1X, D1Y 거 옛날 걸로 하지요? 라고 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능이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선단 공정의 대부분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좀 허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근데 그것들이 중국 반도체 회사,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회사에 피해가 있고 미국 장비 회사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 해결책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같이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히 이 3년이라는 시간, 2027년인데요. 그때 AI 기술의 결정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실제 한국 반도체 실력이 어느 만큼일까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현재 아픈 손가락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실제 경쟁이 확보될까. 세 번째, 중국이라고 하는 거함이죠. 자국 내 서플라이 체인이 가능한 형태의 중국과 얼만큼 정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가 2027년에 다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방식에 대해서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더 기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격차를 확보하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이든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자기의 기술과 어떤 자본 같은 것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